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인터뷰 하신 걸 책으로 엮은 거예요. 이제 신간이고 죽음을 앞두시고 김지수라는 인터뷰어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둘만의 어떤 사적인 어떤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열림원이라는 곳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어령님은 유명하셔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중간부터 너무 좋았던 부분들을 한번 발췌독으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책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참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느끼느라고 조금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말 없이. 밤사이 내린 첫눈, 눈부신 쿠데타. 간간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질문 없는 답이 숨통을 틔웠다. 어제 첫눈이 내렸잖아. 반색하면서, 가로치고 반색하며, 어제 첫눈이 내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밤에 눈이 와서 새하얗게 깔린 거야. 그때 첫 마디가 뭐야? 와, 눈 왔다. 손님이 온 것처럼 눈이 왔다고 해. 어릴 때 생각이 났어. 추워서 이불을 쓴 채로 창문 쪽으로 가서는 창호지 문구멍을 뚫어서 바깥을 보는 거야. 밤사이 내린 눈. 뜰에 장독대에 수북이 쌓인 눈을 보면 너무 좋은 거야. 눈이 내린 게 왜 그렇게 기쁠까? 낮에 내린 눈보다 밤사이 내려 아침에 보는 눈은 왜 그리 더 반가울까? 눈부시지, 맑지. 해는 비치는데 은빛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 눈이 새하얗게 와서 눈이 새물새물하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시예요. 가르치고 환하게 웃으면서 경이롭지. 밤사이 내린 눈은 왜 이렇게 경이로울까요? 변하잖아. 하룻밤 사이에 돌연 풍경이 바뀌어버린 거야. 우리가 외국 갔을 때 왜 가슴이 뛰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날아왔더니 다른 세상이 된 거야. 하루하루 똑같던 날들에서 갑자기 커튼콜하듯 커튼이 내려왔다 싹 올라가니까 장면이 바뀌어버린 거야. 막이 내렸다 올라가는 건 일생 중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 외국 여행을 한다든지 수술했다 마취해서 깨어난다든지, 그런데 일상에서 유일하게 겪을 수 있는 게 간밤에 내린 눈이라네. 잠자는 사이 세상이 바뀐 거지. 보통 쿠데타가 밤에 일어나잖아. 자고 일어났더니 탱크가 한강을 넘어 세상이 싹 달라진 거야. 밤에 내린 첫눈이 그래. 쿠데타야. 오래 권력을 누리지 않고 바로 사라지는 쿠데타. 오래 있어봐. 눈 녹으면 지옥이지. 곧 사라지니까 그만큼 좋은 거야. 아름다운 쿠데타. 맞습니다. 아름다운 쿠데타네요. 어제 보던 지붕, 어제 보던 길거리, 어제 보던 논밭이 하얀 바다처럼 변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찬란한가. 눈 뜨면 달라진 세상. 그런 경이로움을 문학에서는 낯설게 하기라고 하네. 그런 면에서 눈과 비는 느낌이 아주 달라. 비는 소리가 나잖아. 밤새 비 내리면 들창에 사납게 들이치거든. 비에는 경의가 없어. 그런데 눈은 고요하지. 고요한데
힘이 세. 그거 아나? 서양 사람들은 눈을 소리로 표현하라고 하면 빗자루로 쓰는 소리를 내. 한국 사람은 한 방울이 펑펑 내린다고 하거든. 소리가 없어도 펑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얼마나 낭만적인가. 어제 눈 왔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문 열어보니까 눈이 왔어.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랬지. 눈 왔다. 그래? 정말? 하고 문을 여는 거야. 가끔 거짓말을 하거든. 우리가 어떤 드라마가 눈처럼 세상 바뀌는 걸 한순간에 보여주겠나? 우리와 일치하는 TV 프로 멀리 북한산에 희끗희끗 남의 눈을 내다보며 그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이 생에서 볼 마지막 눈인 것처럼 그 경이로움을 눈에 모두 담아가려는 듯. 봄, 여름, 가을, 겨울 진달래가 피고 단풍이 지고 눈이 내리는 것 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시골에서 나는 자랐네. 자연의 변화가 가장 큰 볼거리였지. 죽음을 앞둔 요즘은 꽃이 피고 단풍이 들고 눈이 내리면 더욱 어릴 적 환희에 가득 찬다네.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 바깥 창문보다 텔레비전 창문을 더 많이 보고 살잖아. 옛날엔 창문 열면 바깥에 들어찬 겨울이 들어왔는데 이젠 인터넷 윈도우 창 열면 클릭 한 번으로 디지털 별세계가 쏟아져 들어와.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밤사이 내린 눈이 더 별스럽게 좋았던 거야. 축복처럼 느껴졌어. 날리는 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리는 건 성악가루가 좋았네. 집 앞 큰 소나무에서 성악가루가 날리면 세상이 노랗게 변하거든. 온 세상이 노랗게 수채화 속 풍경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인간은 절대 바람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성악가루를 통해 바람을 보는 거야. 하늘 전체의 노란 가루들이 움직이거든. 신비하지. 밤사이 내린 눈과 성악가루 날리던 풍경을 더듬으며 그는 행복한 신음을 내뱉었다. 줄어드는 그의 몸 안에서 홀로그램처럼 영상이 흩뿌려지는 것 같았다. 눈가루와 송악가루가 방 안 가득 찼다. 서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나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네. 이 눈 하나로 낭만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딱 느끼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더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선생님, 만약에 환생을 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환생, 부활. 나는 그런 걸 아직 몰라. 기독교인이니 겉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나땡이야.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이만큼 절실할까? 끝이라고 생각하니 절실한 거야. 그래서 나는 환생이나 부활도 삶의 양식으로 생각한다네. 내가 죽음 이유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일관되게 메멘토 모리를 얘기했겠나? 앞뒤가 안 맞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군요. 글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눈물 한 방울은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눈물 한 방울을 생각하다 보니 웃음 한 모금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로치고 활짝 웃으면서 울 수 있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네. 짐승 중에는 웃는 짐승이 없어. 가끔 나무들보가 스마일 배지처럼 웃는 표정을 짓지. 정말 웃을지도 몰라. 늘보가 나무에서 바삐 돌아다니는 인간을 내려다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하루에 몇 센티미터 움직이는 놈이고 그 안에 모든 세계를 안고 있는 놈인데 똥 눌 때만 내려오거든. 똥 누기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새끼 넣는 놈들도 있어. 너무 재밌지? 그래서 말이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은 한 방울인데 웃음은 계량이 안 되나요? 눈물 한 방울인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거야. 머금은 거잖아. 미소, 폭소, 농담, 유머. 가르치면서도 선생님은 웃음을 적재적소에 꽂아 넣으셨어요. 뇌 속에서 기발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얼굴에 웃음부터 번지시죠. 허허, 나는 센티멘털한 글을 많이 썼어. 그 안에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지. 우프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웃음도 있다네. 동일한 거야. 눈물과 웃음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잖아. 기쁠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는 그게 인간이라네. 화가 날 때도 웃어. 버스 와서 막 타르는데 부르릉 떠나면 허탈하잖아. 그때 보라고 씩 웃어. 한숨 대신 웃음이 삐어져 나오는 거죠. 멋쩍어서 그래. 웃음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나? 웃음이 얼마나 웃긴데요? 길 지나가는 사람 관찰해봐. 혼자 지나가는 사람은 웃지 않아. 다 심각하게 가지. 혼자 지나가면서 웃는 놈은 미쳤다고 다 쳐다보잖아.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면 다 웃고 지나가. 짝지어가는 사람들 얼굴엔 다 미소가 있어. 관찰해보라고. 웃음은 사회적인 제스처야.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머는 미학이야. 아이러니, 패러독스로서의 웃음. 그렇네요. 혼자 지나간 사람 잘 웃지 않네요. 네. 여기여차할 때, 어기여차할 때 어기에는 힘을 주고 여차에는 힘을 빼거든. 여에서 쉬는 거지. 웃음의 역할이 그렇다네. 셰익스피어 비극에 나오는 어릿광대 같은 거야. 그래서 사는 게 다 희비극이야. 그러면 힘을 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평생 역동적으로 머리도 쓰고 감정도 쓰고 사셨는데 혹시 몸도 좀 쓰셨나요? 춤을 춰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춤을 안 춰. 사교 댄스 같은 거 해본 적 없다네. 그럴 시간도 없었고 파트너도 없었고 춤춰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없지. 한 번도요? 몸쓸 기회가 없으셨군요. 없었어. 기회가 없었어. 머리를 쓰는 즐거움에 올인하셨군요. 내가 어디 가서 춤을 추겠나? 춤출 데가 없잖아. 댄스홀이나 마당 같은데 사람 몰려있는 걸 싫어해. 거기 끼어 춤출 이유가 없었어. 춤추고 싶은 마음 든 적도 없으세요? 없어. 대신 춤에 대해 썼지. 막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춤을 춘 적은 없지만 춤을 쓴 적은 있으시죠? 한때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나아가 인생은 춤이라고들 해요. 자기만의 바이브, 리듬으로 살자는 거죠. 목적이 있으면 걷는 게 되고 목적이 없으면 춤이 되는 거라네. 다시. 목적이 있으면 걷는 게 되고 목적이 없으면 춤이 되는 거라네. 걷는 것은 산문이고 춤추는 것은 시지. 인생을 춤으로 보면 자족할 수 있어. 목적이 자기 안에 있거든. 일상이 수단이 아니고 일상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춤이라네.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쓰고 사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춤이 된다네. 네. 지금 이 순간에 불꽃인 거죠. 선생님과의 대화가 저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스트 댄스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황홀에 취해 나는 대놓고
우픈 얼굴이 되어버렸다. 네, 인터뷰. 곧 죽을 걸 아시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신 이제 요령님과 인터뷰하시는 인터뷰어의 마음이었나 봐요. 네. 목적이 있으면 걷는 게 되고 목적이 없으면 춤이 된다. 지금 이 순간을 추어라. 뭐 이런 느낌 같네요. 네. 네, 일상이 수단이 아니고 일상이 목적이 되는 것. 좋네요. 네.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이익을 내려면 관심 있는 것에서 시작하라. 뭐 제목은 약간 무슨 경제에 대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오랫동안 화려한 패션지에서 일했다. 내 27년 기자 경력 중 21년이 패션지에서의 삶이었다. 아름답게 반짝이는 의상, 색색깔로 늘어서는 화장품, 파티, 유명 인사, 사진 작가와 스튜디오 카메라, 조명, 샴페인, 과장되게 친절한 홍보 전문가들의 웃음. 그 속에 둘러싸인 채로 내 삶엔 신용이 많았다. 완벽하게 꾸며진 세트에서 비현실적인 가격의 옷을 입고 미소를 지는 서구의 모델들. 그 모습이 내가 재현하려는 비주얼이었고 사진 작가와 촬영 스태프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 그것을 베꼈다. 내 삶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그 물에 한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했던 시절. 한편으론 마치 그 탐스러운 것들에 초연한 척, 진지하고 교양 있는 글로 나를 포장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 다리를 딛고 그림처럼 서 있는 홍학처럼 비단과 누더기를 함께 기운 천 조각처럼 나의 내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불균질했고 아슬아슬했다. 내 고향은 달동네. 너무 비루해서 반짝이는 거라곤 별빛밖에는 없지. 가난과 결핍을 들키지 않으려고 어린 시절부터 신용이 체질화된 삶을 살던 나는 그 신용이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에 버블 낀 청담동을 떠나 잉크 냄새 진동하는 광화문에 정착했다. 내 인생의 거품 경제 시절은 지나갔지만 한동안 나의 환경을 지배했던 럭셔리가 무엇인지 스승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뭘까요?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아니고요. 놀라면서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깃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야.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에서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중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한가? 남들이 보기엔 철진한 구식 스카프라도 어머니가 물려준 건 귀하잖아.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번쩍거리는 걸 럭셔리하다고 착각하지만 내면의 빛은 그렇게 번쩍거리지 않아.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네. 이야기가 많은 인생이 럭셔리한 인생이라는데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패션지에서의 삶이 신용이었다고 해도 실감나게 신용해서 내 경험이자 이야기가 되었다면 그 또한 의미 있지 않겠는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보면 선생님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인생을 사셨네요. 88년 인생 전체가 스토리텔링으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후에도 이어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가로치고 미소 지으면서 내 육체의 DNA는
자식들에게 생물학적으로 이어지겠지. 자네가 말한 대로 내 이야기의 DNA는 책의 저작권이 70년이니 내가 죽어도 7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재미가 없을 거야. 재미가 없었을 거야. 좋아서, 재밌어서 했어. 모든 일이 그래. 재밌어서 하면 저절로 이익이 된다네. 인터레스트라는 영어 단어는 관심, 재미라는 뜻도 있지만 이익, 이자라는 뜻도 있어. 우리가 이익을, 이자를 내려면 애초에 관심 있는 것, 흥미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인터레스트가 출발이지. 그게 모든 일의 순서고 이치라네. 네. 좋아하는 일, 재밌는 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돈벌이가 되고 이익이 난다는 얘기네요. 네. 선생님의 평생의 인터레스트는 글쓰기, 스토리텔링이었고요. 그렇지. 글을 쓸 때 나는 관심, 관찰, 관계, 평생 이 세 가지 순서를 반복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네.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을 하면 나와의 관계가 생겨. 그러니 이야기를 낳는 지금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선생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는 항상 대화 속에서 만들어지나요?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게. 위대한 철학이 왜 대화에서 나왔겠나? 대화는 변증법으로 함께 생각을 낳는 거야. 부부가 함께 어린아이 낳듯이 혼자서는 못 낳아. 지식을 함께 낳는 것. 그게 대화라네. 내가 혼자 써도 그 과정은 모두 대화야. 내 안의 주제와 내 안의 주체와 객체를 만들어서 끝없이 묻고 대답하는 거지. 자문자답이야. 그래서 모든 생각의 과정은 다이얼로그일세. 과거엔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다 만들어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제 이 글은 내 거야 라고 단언하지 않아. 따져보면 내 글이란 없는 걸세. 모든 텍스트는 다 빌린 텍스트야. 기존의 텍스트에 반대하거나 동조해서 덧붙여진 것이거든. 텍스트는 상호성 안에서만 존재해. 인터의 산물이군요. 그렇지. 내 이야기 또한 자네의 말과 어우러져 의미가 분명해지고 새롭게 해석될 거라고 믿네. 요즘 들어 더욱 대화의 위대함을 느껴. 과거엔 그렇게 안 느끼셨다는 말로 들립니다. 과거엔 에고가 강해서 나를 앞세웠지. 말년에 깨달은 거라네. 내 글은 반만 내 글이라는 걸. 언젠가 소설가 최인호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내가 한 이야기를 어딘가에 글로 썼더라고. 그런 것도 서로의 텍스트가 섞인 형태지. 네. 좋네요. 이렇게. 모든 텍스트는 다 빌린 텍스트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네. 참 인상이 깊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게 글이라는 게 또 대화를 통해 나온다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그리고 관심과 관찰, 관계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작가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관심, 관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좀만 더 읽어볼게요. 네. 탕자 돌아오다. 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선생님에게 얼마나 새로운 사랑인가요? 눈을 빛내시면서 성경은 참 새로워. 정말 새로워. 성경의 어떤 면이 그렇게 새롭다는 거지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거든. 성경처럼 우리의 상식을 통째로 뒤집은 책은 없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야.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지. 성한 자식보다 학교도 안 다니고 말썽 피운 놈이 더 눈에 밟히거든. 그게 사랑이잖아. 회사에서는 무능한 놈 해고하면 돼.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못 바꿔. 다른 애하고 바꿀 수 있어? 못 바꾸잖아. 그게 한 마리 양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 얘기야. 숫자로 따질 수 없다는 거지.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네. 하지만 양으로 장사하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늑대가 99마리 다 먹어버리면 어쩝니까? 이보게, 성경의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보게나. 자기한테 효도하는 큰 아들을 놔두고 집 떠났던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니 반가워하잖아. 탕자이기 때문에,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나? 99마리 양은 제자리에서 풀이나 뜯어 먹었지. 그런데 호기심 많은 한 놈은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살피고 저 멀리 낯선 꽃향기도 맡으면서 지 멋대로 놀다가 길을 잃은 거잖아. 저 홀로 낯선 세상과 대면하는 놈이야. 탁월한 놈이지. 때로 몰려다니는 것들, 그 99마리는 지 눈앞에 풀만 뜯었지. 목자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닌 거야. 존재했어? 허공에 날아든 단도처럼 존재했어? 라는 스승의 말에 뒷골이 서늘해졌다. 너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그렇게 허를 찌르시면 어떡합니까? 길 잃은 양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지평선을 보았네. 목자의 엉덩이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목자를 바라본 거지. 그러다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을 잃지 않은 사람과 혼자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길 잃은 양은 그런 존재라네. 그런 의미에서 나한테는 종교조차 문학이었네. 신학에서 니은자를 빼면 시학이잖아. 보들레르도 니체도 나는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읽었지. 부모 입장에서도 시키는 대로만 사는 효자보다 존재하겠다고 아버지 울타리를 박차고 나갔다 돌아온 자식이 얼마나 더 장하고 측은하겠느냐고. 그가 탕자의 변호인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집을 나가 자수성 간 아이가 울퉁불퉁해도 자기 금덩이를 캐고 돌아온다고. 목장 물려받아 유산 상속하면 유산세 내고 몇 푼이나 남겠느냐고. 자기 집 목장에 없는 쓴 열매라도 따온 탕자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앙드레지드의 탕자 돌아오다가 생각납니다. 앙드레지드가 38살에 쓴 단편이 탕자 돌아오다라네. 그걸 읽으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마 못한 말을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지. 나는 아버지가 잡아주는 기름진 양보다 가시밭길 헤매다 굶주림 속에 따먹은 썩은 아가베 열매가 더 달았어요 라고. 앙드레지드의 이런 경지를 모르면 문학을 못하네.
정치를 하고 경제는 할지 몰라도 문학은 못하네. 동생과 형의 대화도 말할 수 없이 깊어. 동생이 그러지. 집 나간 형을 생각하고 그 꿈을 꾸며 살았는데 형이 돌아오면 난 어떡하느냐. 네. 미안하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떠나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낯선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살아라. 내가 도와주마. 새벽에 떠나는 동생을 형이 도와줘. 돌아온 탕자인 형이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잖아. 계단 헛디지 마라. 쓰러져. 발밑 조심해. 쓰러지면 돌아오지 못해. 지드는 탕자 돌아오다를 쓰고 기독교인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네. 나는 생각이 달라. 이 정도의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나? 예수 자체가 바보 예수잖아. 보통 사람 눈에는 예수가 바보가 아니고 뭐겠나? 바보니까 그렇게 죽지. 누가 그렇게 죽어? 그런데 예수의 바보스러움, 앙드레 지드의 이 바보스러움,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플릿이라고 할 때의 그 바보스러움을 자네는 깨달아야 하네. 네. 너무 망치 딱 때리죠. 네, 예수와 앙드레 지드와 스티브 잡스가 하나로 묶이네요. 네. 네. 이 글이 요 단락은 저한테도 참 많은 어떤 동감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갈 길을 저도 부단히 이제 가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감사함이 느껴지네요. 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바보로 살아라. 신념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 네. 그 바보의 삶은 선택인가요? 운명인가요? 그 바보스러움은 타고나지. 바보는 그 바보스러움으로 다른 길을 간다네. 무슨 말이지요? 내가 문화부 장관 하던 시절에 그 바보를 비유해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 그 연설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만들었거든. 농림부 장관, 동자부 장관들이, 동자부는 동력자원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들이 문화부에만 전문학교 특권을 준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한 이야기야. 들어볼 텐가? 좋지요. 저도 바보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정원식 총리 시절이었고 곧 개각이 단행될 예정이었어. 예술학교를 만들고 그만두려고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각 직전에 안건을 올렸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나한테 딱 5분을 줬어. 그게 한예종 탄생의 5분의 비사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지. 동자부 장관, 당신이 그랬지요. 문화부에만 학교 만드는 특권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좋아요.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그 애가 기저귀 찬 채로 여기 팔아 하면 석유가 나오고 저기 팔아 그러면 가스 나오고 그런 애가 있어요? 있다면 에너지 학교 만드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 농림부 장관, 당신이 어린애 낳았는데 6살도 안 된 애가 하루에 10명이 심어야 할 모를 혼자 심으면 농림학교 만드세요. 그런데 문화 영역에서는 4살짜리 모차르트와 피카소가 나와서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하고 가르쳐요.
이런 천재들을 보통 애들처럼 길러서 대학에 입학시키자고요? 그 사이 아이는 다 망가져요. 천재가 있으면 특별 교육을 시켜야 해요. 특권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한 애들이지.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쓸모를 못 찾는 놈에게 눈곱 하나 떼서 붙여주면 그 아이가 화가가 되고, 귀지 좀 후벼서 넣어주면 그 아이가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너 세상 나가면 쓸모없겠다. 조롱받을 테니까 내 눈곱으로 미술 해먹어라. 너 세상 나가서 이상한 놈이라고 왕따 당할 테니까 내 귀지로 음악 해먹어라. 그게 예술가예요. 예술가들은 그 재능을 빼면 세상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서 범죄자 돼요. 그러니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에요. 학교 만들어주는 게 자비예요.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와 웃고 잠시 침묵을 했어. 총리가 그럼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때린 거야. 그 순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생겨났다네. 한예종 아이들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오면 내가 그래. 너희들은 5 minutes kids, 5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이야. 네. 신의 눈곱, 신의 귀지를 몸에 붙이고 태어난 아이들이군요. 그래서 바보야. 쓸모를 따지는 인간 세상에서는 바보지. 나는 신의 뜻과 바보의 쓸모를 아는 선생을 존경을 머금고 바라보았다. 사는 동안 외롭고 황홀했을 또 한 명의 바보를. 바보 이어령과 세상의 모든 바보를 애틋해하는 스승 이어령을. 위격이 다른 두 개의 소명을 감당한 천재를. 불을 머금은 불처럼 브랜드크가 알바트로스 이야기를 꺼냈다. 알바트로스란 새가 있다네. 날개가 1, 2m 되는 큰 새 말이지요. 그래. 알바트로스는 하늘을 날 때는 눈부시지만 날개가 커서 땅을 내려오면 중심을 못 잡고 기우뚱거려. 사람이 와도 도망 못 가고 쉽게 잡혀서 바보새라고 한다네.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알바트로스가 땅에 내려오면 바보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술가야. 날아다니는 사람은 걷지 못해. 예술가들은 나는 사람들이야. 시인 보들레르처럼, 이상처럼. 그들은 알바트로스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이지. 지상에서 호랑이처럼, 늑대처럼 이빨 있고 발톱 있고 잘 뛰는 놈이 예술가가 되겠나? 알바트로스니까 예술하는 거야. 스스로 알바트로스라고 느끼시는지요? 내가 알바트로스라고? 아니야. 장관도 하고 큰 집에 살고 비서도 기사도 있잖아. 나는 알바트로스가 아니야. 오히려 알바트로스의 큰 날개를 잘라서 걷기도 잘해. 100m도 뛴다고. 그런데 잃어버린 반쪽 날개, 잘려진 날개, 하늘을 날던 그 날개의 기억을 갖고 살아. 날개가 반쯤 남은 채로 살지. 그런데 말이야, 알고 보면 다들 똑같아. 이 세상에 영웅은 없지만 영웅이 있다고 생각하면 용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현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현자의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반쪽 날개로라도 날아보려고 소설을 쓰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 자들이 예술가라네. 예술에 한정시키지 않더라도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타고나. 모든 아이들이 다 타고나. 천재로 태어나서 둔재로 성장할 뿐이지. 천재로 태어나서 둔재로 성장은 하진대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천재라네. 그 재능을 어머니가 줬겠어? 아버지가 줬겠어? 학교 선생님이 줬겠어? 하늘이 준 거지.
태아는 하늘이 준 재능으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 그리고 태어날 시간을 스스로 정해서 나온다네.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않는 한 그래. 아이는 스스로 태어나는 거야. 엄마의 의지로 낳는 게 아니야. 아이가 아이의 의지로 나온 거지. 생일날이 그 의지와 힘이 가장 만개한 날이야. 출생일만은 하나님이 주신 날짜 중에 내가 골라서 나온 것이거든. 그 이후로는 전부 남의 간섭과 보호를 받고 산다네. 이미 이전 세대가 정해준 코스를 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도 잘 못 고르잖아. 선택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지.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책임도 남에게 전가할 수 있거든요. 선택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도 인간답게 사는 재능인 것 같습니다. 지 머리로 선택한다면 그렇지. 그런데 요즘엔 생각도 좌우로 진영 나눠서 정리해주더만. 저건 좌니까 빨갱이, 저건 우니까 꼴통. 자판기 비슷해. 정이냐 불이냐도 진영에 따라 답을 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세. 지금 내가 자네와 이 정도로 대화를 하는 것도 내가 자판기가 아니기 때문이라네. 답이 정해져 있으면 대화에서 뭘 하겠나? 자네가 만약 내일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내 대답은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의 대화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내일 이 대화를 나눴더라면 오늘 같지 않았을 걸세. 그래서 오늘이 제일 아름다워. 지금 여기. 나는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네. 다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신념을 가진 사람을 주의하게나 큰일 나. 목숨 내건 사람들이거든. 신념이 위험한가요? 위험해. 신념처럼 위험한 게 어딨나? 왜 위험하죠? 육탄 테러하는 자들이 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네. 나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800만 명 유대인을 죽였어. 관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인간사인데 예스와 노우만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든. 메이비를 허용해야 하네. 메이비가 가장 아름답다고 포크너가 그랬잖아. 메이비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는 거야. 오늘도 내일도 똑같으면 뭐하러 살 텐가. 진리를 다 깨우치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네. 이제 다 끝났잖아. 서울이 목표인 사람은 서울 오면 끝난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유지, 반환지가 있을지언정 목표는 없네. 평생을 모험하고 방황하는 거지. 길 위에서 계속 새 인생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길의 본질이 그래. 끝이 없어. 이어지고 펼쳐질 뿐. 왠지 야속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물었다. 네. 저 이거 좀 읽으면서 좀 가슴이 많이 벅차더라고요. 근데 지금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혹시 좀 드시나요? 저는 좀 그랬는데. 내가 모험하고 방황하는 것, 그게 인생이고 여행이고, 그리고 우리 신념들은 계속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 거고, 오늘 맞다고 우기는 것이 내일 또 달라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신주 박사가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주장을 해야지
내일 모레 가면서 그 생각들이 바뀌었을 때인지 그걸 깨닫고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를 또 깨닫고 다음 생각들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비슷한 이제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념에 대해서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 사람의 생각은 변한다. 네, 느끼는 게 많습니다. 네,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 네. 오늘 좀 발음이 어버버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길 위의 인생은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신념은 거짓 안식일지언정 비빌 언덕이라도 되는데 말입니다. 신념에 기대 사는 건 시간 낭비라네. 말 그대로 거짓이야. 신념 속에 빠져 거짓 휴식을 취하지 말고 변화무쌍한 진짜 세계로 나와야 하네. 평생 안식이 없더라도요. 여행자가 될 텐가 승객이 될 텐가. 여행자가 될 텐가 승객이 될 텐가. 그것부터 결정해야지. 승객은 프로세스가 생략되어 있어. 비행기 타고 한숨 자고 나면 뉴욕이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인생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야. 목표만 완성하면 끝이지. 돈이 신념이다? 백만장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살 거야? 집 한 채 갖는 게 목표다? 집들이 하고 나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 이게 한 번에 너무 네 띵이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에 안주하면 안 되나요? 프로세스, 집이 아니라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나. 나는 멈추지 않았네. 집에 정주하지 않고 끝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녔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거라네.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남지 않아. 그래서 돈키호테는 미쳐서 살았고 깨어나서 죽었다고 하잖나.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헛소리일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기어이 유언의 레토릭으로 이런 역설을 모르면 인생 헛산 거라니까. 꿈이라는 건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꿈 깨면 죽는 거야. 내가 왜 남은 시간을 이루고 쓰고 있겠나? 이렇게 쓰고 있겠나? 죽고 나서도 할 말을 남기는 사람과 죽기 전부터 할 말을 잃은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인가? 죽고 나서도 할 말을 남기는 사람과 죽기 전부터 할 말을 잃은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인가?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라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네. 10년 전에 할 말 다 하고 동어반복하는 사람은 유언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죽음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스승은 일갈했다. 목이 마른지 그가 물을 한 잔 들이켰다. 저도 물 한 잔 먹어야겠네요. 네. 나는 머리통에서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다. 존재했어? 라는 질문만큼이나 죽음 전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말에 활짝 놀라 인중에도 땀이 고였다.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선생의 말은 둥글면 둥근 대로,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모두 연결되고 이어져 하나로 만났다.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마라. 방황하라. 길 잃은 양이 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길을 잃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은 깊고도 깊어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다. 네, 길을 잃어야 됩니다.
길을 잃어야 된다. 네. 우리는 먼저 길을 잃어야 된다. 그것은 용기의 과제이기도 했고 믿음의 문제이기도 했다. 길을 잃어도 영영 미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네. 이 부분이 이제 세상은 되게 안전한 게임이다라고 얘기했던 사이토 히토리 말과 또 동일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잖아요. 근데 이어랑 교수님도 또 똑같이 존재했냐, 존재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어가 볼게요. 길을 잃어도 영영 미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거친 길에서 내 손으로 따먹는 열매. 그 열매에서 맛보는 목자의 은혜와 마침내 성숙한 탕자로 돌아올 집이 있다는 안식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그 거친 길에서 내 손으로 따먹는 열매. 그 열매에서 맛보는 목자의 은혜와 마침내 성숙한 탕자로 돌아올 집이 있다는 안식까지. 그 집이 잡혀가 설사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눈보라치는 우주의 회오리 속에서 기어이 자기를 사는 인간의 아름답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그것이 눈보라치는 우주의 회오리 속에서 기어이 자기를 사는 인간의 아름답고 기구한 운명이라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나는 괜스레 울컥해서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스승이시군요. 스승의 굴레에조차 나를 가두지 말게. 나를 전 국민의 스승으로 추앙하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라네. 그것은 사실이 아니거든. 그의 머릿속에서 또 한 번 상쾌한 도움닫기가 일어났다. 새로운 땅에서 또 하나의 우물이 파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사실은 뭐지요? 나는 계몽도 영광도 멀리하네. 그저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 88 올림픽 폐막식 행사만 해도 사람들은 날더러 애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네. 누가 날더러 마음껏 놀라고 그 넓은 운동장을 주고 전 세계인을 관객으로 몰아주겠나. 결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 일이 아니야. 너무 즐거워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신나게 일한 거지. 타인의 일정이 아니라 일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지셨군요. 그 즐거움의 결과가 애국이 된 거고요. 신기합니다. 나를 위한 놀이가 남을 위한 일이 되는 그 순수한 자기 몰두의 사이클이. 그와 관련해서 내가 매우 중요하고 재미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네. 또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강화도에 화문석이 유명하잖아. 꽃 화자에 무늬 문자를 써서 화문석이거든. 그런데 나는 무늬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아서 그걸 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 문무석이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따졌네.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문무석이 더 비쌉니까? 모르는 소리 마세요. 화문석은 무늬를 넣으니 짜는 재미가 있지요. 문무석은 민자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힘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무릎을 쳤어.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무늬를 넣을 기대감이 생기고 자기가 신이 나서 짜. 반대로 문무석은 오로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이야. 변화가 없으니 더 힘든 거지. 인생도 그렇다네.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고역이야. 의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이 고된 인생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무늬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해내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라네. 네. 네. 너무 좋죠. 네.
이게 참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 책은 꼭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제가 읽어드린 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첫 번째 페이지부터 좀 앞부분부터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앞부분도 읽고 싶었지만 조금 더 문학적인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읽어봤는데요. 이 책 꼭 사서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